리 차일드의 잭 리처 시리즈는 드라마와 수십 편의 원작 소설, 톰 크루즈의 영화로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잭 리처의 처녀작 킬링 플로를 랜덤하우스 코리아가 추적자라는 제목으로 2008년에 출간한 이후 탈주자 원샷을 내놓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오픈하우스가 하드웨이를 시작으로 1030, 사라진 내일 등 14편을 독점 출판해왔습니다. 출간작 이외 미출간 작품 출간에 대한 팬들의 요청도 상당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않다가 리 차일드가 24편인 출입 통제 구역부터 동생인 앤드루 차일드와 공동 집필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리 차일드의 단독 집필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그 결과 오픈하우스가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 1999년작 인계철선을 5월에 출간했습니다. 원작 출간 25년 만에 이루어진 셈입니다. 향후에도 미번 역작 발간이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 잭 리처는 제대한 헌병 소령입니다. 현역 시절 탁월한 수사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무능한 상사를 두드려 팬 책임을 지고 제대했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조디가 보낸 사립 탐정이 살해당하면서 사건에 말려듭니다. 조디 가버는 리처의 멘토이자 스승인 가버 장군의 딸입니다. 어렸을 때 리처를 좋아했지만 가족끼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리처의 고집 때문에 남매처럼 지내다가 다시 만나 연인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갈고리 하비는 뼛속까지 악당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상관을 살해하고 온갖 악행을 통해 돈을 벌다가 헌병대에 체포되지만 사고를 틈타 죽은 것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사라집니다. 오른팔에 갈고리 의수를 착용해서 갈고리 합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불법 금융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그 과정에서 살인, 협박, 납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체스터 스톤은 부동산 개발자로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갈고리 합의에게 급전을 빌려 썼다가 함정에 빠져 가업을 몽땅 털릴 위기에 처합니다. 그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아내도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리처는 플로리다에서 수영장 공사와 나이트 기도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왔던 사립탐정이 며칠 후 살해된 채 발견되었는데 그를 보낸 인물이 리처의 스승인 가버 장군의 딸 조디였습니다. 리처는 조디의 부탁을 받아들여 가버 장군이 조사하던 사건을 추적합니다. 체스터 스톤은 제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파산 위기에 몰리자 갈고리 합의에게 엄청난 고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립니다.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스톤은 안도하지만 합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리처는 가버 장군이 만났던 합의 부부를 찾아갔다가 그들의 아들이 베트남 어딘가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확인합니다. 리처는 사진을 보자마자 부부가 사기꾼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처가 누굽니까? 이런 일을 보고도 그냥 지나갈 리처가 아니죠. 분노한 리처에 의해 사기꾼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리처는 하비의 신분을 도용해서 살고 있는 갈고리 하비의 인계철선을 건드립니다. 하비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인계철선을 여러 곳에다 배치해 놓았거든요. 하비는 부하들을 시켜 리처와 조디를 제거하고자 하지만 리처는 번번이 하비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리처는 베트남전 기록 중에서 헌병대에 체포된 상관 살해범 한 명을 태운 헬기가 피격을 당해 추락했다는 정보를 발견합니다. 그 헬기의 기장이 하비 부부의 외아들이자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비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탈출해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현장 시신이 7구였는데 발견된 팔은 15개였다는 점입니다. 조사 결과를 맞추면서 리처의 머릿속에는 사건의 진상이 그려집니다. 조디는 회사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중개인으로 입회하기 위해 거래 장소로 가는데 하필 그곳이 하비가 스톤 부부를 억압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디는 인질이 된 후 기지를 발휘해서 잭과 통화할 때 하이 잭 이라고 인사합니다. 리처는 조디의 인사에 담긴 의미를 즉시 깨닫습니다. 리처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거든요. 리처는
하비의 소굴로 들어가 부하들을 처리하고 조디를 인질로 대치하는 하비와 최종 대결을 펼칩니다. 대결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중상을 입은 리처는 조디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목 인계철서는 원래 적들이 침입하다 건드리면 폭발물이나 조명탄, 신호탄 등을 터뜨려 적을 살상하거나 침입을 알려주는 철선을 뜻합니다. 이 제목은 소설 전반에 걸쳐 중의적으로 사용되기에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비가 돈을 줘가며 포섭해 놓은 인물들은 인계철선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하비의 과거를 캐는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알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계철선은 위험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리처는 항상 위험과 평화의 경계에 서 있으면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경계를 넘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리처는 적이 쳐놓은 인계철선의 경계를 넘어 싸움을 시작합니다. 인계철선은 과거와 현재의 충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리처는 하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전 실종 군인의 가족들이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직 헌병으로서의 과거를 떨치지 못하고 리처는 이러한 사기꾼들과 악당을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긴장감과 불확실성입니다. 리처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언제나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하는 건 보너스죠. 리처가 사건의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이야기 속 장치들과 상황들을 인계철선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비는 탐욕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반사회적 악당입니다. 상관을 살해하고 베트남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른 후 범죄계의 큰손이 되는 과정은 인상적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비 같은 인물을 우리는 현실에서 자주 봅니다. 소설의 결말과 달리 그런 자들이 더 잘 먹고 유복하게 산다는 사실은 독자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소설들을 찾는 동기가 됩니다. 맨몸뚱이 하나로 미국 어디를 가든 악당들을 박살내던 리처가 이 작품에서는 죽음 직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에 상처를 입어 무려 3주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하지요. 리처도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인간이라는 사실이 거의 유일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면서 로맨틱한 리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리처는 시리즈 내내 여러 여자를 만나지만 본능에서 우러나온 원나잇 스탠드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연정을 품고 있던 조디를 만나면서 시리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정을 꾸미고 정착을 할지 고민합니다. 이후 리처 시리즈가 계속 나온 걸 보면 조디와의 정착 생활을 포기한 게 확실하지만 한동안 조디 곁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오래 보냅니다. 인계철서는 시리즈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정의감, 탁월한 고독한 사자로서의 투쟁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로맨티스트이자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미국의 상처 입은 자존심 뒤에 가려진 베트남전의 잔재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었습니다. 리처 시리즈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당연히 읽어야 하고 스릴러를 좋아하는 다른 분들도 일독을 권합니다.